하버드 대학이 한국 경제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영업 폐업 100만 명, 국가부채 181%, 외화 보유고 2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제로, 34년 경력의 하버드 석좌 교수가 500명의 세계 엘리트를 앞에 두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97년 외환 위기보다 더 위험한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다. 그런데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강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바로 그 교수가 그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에 전 재산을 겁니다. 500명이 기립했습니다. 시한폭탄 위의 나라에서 그가 발견한 숫자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34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90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너 벤크로프트, 하버드 경제학과 석좌 교수입니다. 세계은행에서 15년간 아시아 경제를 담당했고 한국에 관한 논문만 200편이 넘습니다. 이 바닥에서 나름 좀 굴러본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97년에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저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문을 실었어요. 제목이 뭐였냐고요? 한국 경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썼습니다. 한국의 수출 의존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 코로나 때는 학회에서 발표까지 했죠. 한국은 이번에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3번 다 틀렸습니다. 97년에 한국은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3년 빨리 갚아버렸어요. 2008년에는 수출이 오히려 반등했고 코로나 때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저는 매번 장례식을 준비했는데 한국은 매번 관 뚜껑을 걷어차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달라요. 진짜로요. 얼마 전 저는 하버드 대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세계 각국 유학생들이 자리를 채웠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일본에서 온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미국이요. 국가부채 35조 달러입니다. 중국 유학생이 고개를 저었죠. 중국 부동산이 더 위험합니다. 독일 학생은 러시아를, 프랑스 학생은 자기 나라 연금 위기를 꺼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두 단어가 떴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일본에서 온 오카무라라는 학생이 피식 웃더군요. 삼성이 분기순이익 40조를 찍는 나라가요? 중국에서 온 순밍아오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코스피 6천 넘긴 나라가 위험하다고 웃음이 퍼지더군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웃게 놔뒀어요. 왜냐고요? 그래야 나중에 입을 다물 때 더 조용해지거든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숫자 하나가 화면을 채웠죠. 181%. 한국의 광해 국가부채율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예요. 기획재정부가 직접 발표한 공식 숫자입니다. 웃음이 멈추더군요. 참고로 IMF 위험 기준이 60%입니다. 프랑스가 113%인데 지금 유럽에서 위기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온 아르노라는 학생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자기 나라가 113%인데 한국은 181%라니.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외환 보유고 4,200억 달러. 화면에 이 숫자가 크게 떴어요. 많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GDP 대비 23%입니다. 적정 기준은 80%에서 100%예요. 한국은 지금 적정치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오카무라의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본 외환 보유고가 1조 2,600억 달러라는 걸 이 친구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의 3배죠. 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4,200억 달러 중에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200억 달러입니다. 4%예요. 나머지는 전부 미국 국채랑 회사채에 묶여 있어요. 누군가 볼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이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돈이 200억 달러라는 뜻입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이 IMF에서 빌린 돈이 195억 달러였어요. 거의 같은 금액이죠. 그때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97년에 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아서 버텼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열어줬고요. 그 방패 덕분에 한국이 버틸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 없습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 역시 없습니다. 방패가 없어요. 97년보다 빚은 3배 늘었는데 방패는 사라진 겁니다. 순밍아오가 노트북 자판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응시하더군요.
아까 코스피 6천인데 뭐가 위험하냐고 속삭이던 그 친구가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국가부채 181%, 쓸 수 있는 현금 2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제로, 500명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의 웃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연의 전반부였습니다. 한국의 어둠이요. 사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한국은 위험합니다로 끝낼 생각이었어요. 네 번째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국가부채가 181%인 나라에서 삼성전자 분기 순이익이 40조 원을 찍고 있었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인 나라에서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세계 점유율 60%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통화스와프가 없는 나라의 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는 중환자실인데 기업은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있는 거예요. 34년간 한국을 연구한 저도 이건 처음 보는 현상이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기업이 세계 1위를 하는 경우는요. 저는 원래 준비하지 않았던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강연 계획에 없던 거였어요. 화면에 세 글자가 떴습니다. HBM. 그 순간 오카무라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HBM 이야기는 잠깐 미뤄두겠습니다. 순서가 있으니까요. 저는 오카무라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원래 순서로 되돌렸어요. 아까 보여드린 181%.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직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뜯어보죠. 새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각국 국가부채율 비교 그래프였어요. IMF가 정한 국가부채 위험 기준선이 60%입니다. 이걸 넘으면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짚어나갔습니다. 미국 123%. 위험하죠. 그런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 263%. 숫자만 보면 한국보다 심각하죠. 그런데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어요. 빚을 남한테 진 게 아니라 가족한테 진 거예요. 상황이 다릅니다. 프랑스 113%. 이 숫자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위기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온 아르노를 바라봤어요. 아르노가 살짝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런데 한국은 181%입니다. 프랑스보다 68%포인트 높아요. 그러면서 미국처럼 기축통화를 가진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자국민이 국채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밍하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 181%라는 숫자가 정확히 뭘 포함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국도 지방정부 부채까지 합치면 높게 나오거든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친구 날카로워요. 181%는 광해 국가부채입니다. 정부가 직접 진 빚에다가 공기업 부채,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예요.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연금들이 앞으로 지급해야 할 돈인데 지금 쌓아놓은 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 부족분까지 합치면 181%가 됩니다. 순밍하오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올해 기획재정부가 직접 발표한 수치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에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자, 국가부채가 이 정도면 방어벽이 튼튼해야겠죠. 혹시 위기가 터지면 막아야 하니까요. 새 화면에 한국 외환보유고 구성이 원형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환보유고 총액 4,200억 달러. 얼핏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걸 열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프를 짚었어요. 이 중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된 게 약 70%, 회사채나 기관채에 들어간 게 약 26%, 그리고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요. 저는 그래프의 아주 작은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4%입니다. 200억 달러. 독일에서 온 카트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200억 달러면 삼성전자 분기 순이익보다 적은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삼성전자 한 분기 순이익이 40조 원, 달러로 약 280억 달러예요. 한국이 위기에 즉시 쓸 수 있는 국가 비상금이 자기 나라 기업 하나의 분기 이익보다 적다는 겁니다. 강연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연봉이 10억인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잘 나가죠. 그런데 이 사람 통장 잔고가 30만 원이에요. 카드 빚은 18억이고요.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현금이 없으면 식당에서 밥을 못 사 먹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이에요. 오카무라가 뭔가를 노트에 적다가 멈추더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이 혼자 버틴 게 아니에요. 미국이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열어줬습니다. 그 방패 덕분에 한국 원화가 바닥까지 추락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한미 통화스와프 있습니까? 조용했어요. 없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요? 역시 없습니다. 유럽이나 중국이랑은요? 중국하고 위안화 스와프가 있긴 한데 위안화는 국제결제에서 쓸 수 없어요. 위기가 터지면 달러가 필요한 건데 위안화를 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장식용 방패예요. 아르노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한국은 방패 없이 전장에 서 있다는 겁니까? 아르노 씨, 그게 아니라 방패도 없고 갑옷도 벗은 상태로 전장에 서 있는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보유고 충분하다고 공식 발언을 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왜 1,430원까지 올라갔습니까? 총재가 답을 못했어요. 환율 전문가들 전망은 1,400원에서 1,600원 사이입니다. 올라갈 확률이 86%예요. 그런데 방패가 없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둘러봤죠. 500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 코스피 6천인데 뭐가 위험하냐고 웃던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절반밖에 안 보여준 거였어요. 슬라이드에 세 줄이 떴어요. 국가부채 181%, 실질 가용 외화 2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제로. 한국은 지금 세계의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절반밖에 안 봤습니다. 강연장이 완전히 침묵했어요. 500명 중 아무도 말하지 않더군요. 키보드 소리도 펜 소리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이 순간까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제가 맞다고. 네 번째 장례식이 성공할 거라고. 그런데요,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한국 금융 데이터를 파고 있었습니다. 새마을 금고 부실률, ELS 손실 규모, 기준금리 차이. 그런 숫자들을요.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겁니다. 국가부채가 181%인 나라의 주가지수가 6천을 뚫었어요. 외환보유고가 바닥인 나라의 대표 기업이 분기순이익 40조 원을 찍고 있었고요. 방패 없는 나라의 반도체 회사가 전 세계 AI 칩 시장의 60%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교과서에 없는 현상이었어요. 국가는 응급실인데 그 나라 기업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물병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의 어둠 절반입니다. 500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나머지 절반, 그리고 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라국 간 이야기였습니다. 거시경제요, 국가부채, 외환보유고, 통화스와프, 큰 그림이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한국의 진짜 시한폭탄은 곳간이 아니라 골목 안에 있습니다. 카트린이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골목이요? 네, 한국 사람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그 골목이요.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그 골목.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어느 상가의 항공 사진이었어요. 빼곡하게 들어선 가게들. 그런데 군데군데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국에서 문 닫은 가게가 100만 개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같은 기간에 새로 연 가게가 90만 개예요. 사상 최초로 문 닫는 가게가 새로 여는 가게보다 많아졌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순밍하오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도 자영업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한국의 인구 대비 자영업 비율이 OECD 최상위권이에요.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영업이 무너지면 그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게 오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자영업자 대출 총액 1,000조 원. 한국 자영업자들이 진 빚이 1,000조 원입니다. 카트린이 펜을 멈추더군요. 한국 국가 예산이 728조 원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진 빚이 나라 살림보다 많습니다. 아르노가 눈을 크게 뜨더군요. 국가 예산보다 많다고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소매시장 구조 그래프였어요. 한국 소매시장 규모가 연간 600조 원입니다. 이 중 60%가 온라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가게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손님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있으니까요. 흰집을 열었는데 배달 앱으로 시키고, 옷가게를 열었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고, 문구점을 열었는데 온라인으로 사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스마트폰 속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빚은 남아있고요. 프리아가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자영업 1,000조,
온라인 60%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골목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한 게 보여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률 20%, 전국 새마을금고 중 5곳에 한 곳이 부실 상태입니다. 카트린이 바로 반응했어요. 20%요? 독일에서 은행 5%만 부실이어도 정부가 즉각 개입합니다. 20%면 시스템 위기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인데 이게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1억이에요. 실질적으로 9천만 원 넘게 넣어두면 위험해지는 거죠. 저는 잠시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이건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저축해둔 곳이 새마을금고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 시골 지역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유일한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거든요. 강연장 분위기가 무거워지더군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홍콩 H지수 ELS, 판매 규모 약 20조 원, 손실률 마이너스 50%에서 53%. 한국의 대형은행들이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라는 금융상품을 약 20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이름만 들으면 믿을 수 있는 은행들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투자자들이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어요. 50%에서 53% 손실. 1억을 넣었으면 5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오카무라가 고개를 젓더군요. 은행이 그런 상품을 팔았다고요? 네, 은행이 고객한테 폭탄을 판 거예요. 수수료를 벌려고요. 한국 GDP 대비 통화 공급량이 150%입니다. 미국이 74%예요. 2배 수준이죠. 돈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이 자영업 대출로 가고 위험한 금융 상품으로 가고 부동산으로 갔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깔끔하게 정리된 목록이 떴어요. 국가부채 181%, 실질 가용 외화 2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제로, 자영업 폐업 사상 최대, 자영업 부채 1000조 원, 새마을금고 20% 부실, ELS 20조 원 손실. 한국은 지금 7개의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500명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 코스피 6000인데 뭐가 위험하냐고 웃던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펜 소리도 멈춰 있었어요. 저는 물병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의 어둠입니다. 잠시 뜸을 들였어요. 이제 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해요. 방금까지 장례식 분위기였으니까요. 빛이라니.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떴어요. 코스피 6000. 오카무라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순밍아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고요. 7개의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 숫자가 가능한 건지 저도 처음에는 답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세요. 코스피 6000. 화면에 떠있는 이 숫자를 가리키며 저는 말했습니다. 방금 제가 뭘 보여드렸죠? 국가부채 181%, 쓸 수 있는 현금 2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제로, 자영업 폐업 100만, 부채 1000조. 이 나라의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순밍아오가 바로 손을 들었어요. 이 친구 포기를 모르는 성격이더군요. 교수님, 저는 버블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80년대 말에 부동산과 주식이 동시에 폭등했잖아요. 국가 경제 펀더멘털과 주가가 괴리되는 전형적인 거품 현상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으니까요. 순밍아오 씨,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버블이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뜯어봤어요.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약 1조 달러, 한화로 1,500조 원, 주가 22만 원. 삼성전자 한 회사 시가총액이 1,500조 원입니다. 한국 국가 예산이 728조 원이에요. 기업 하나가 나라 살림의 2배예요.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약 800조 원, SK하이닉스 하나가 800조 원입니다. 이 두 회사 시가총액을 합치면 2,300조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가가 거품인지 아닌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해 봅시다. 실적을 보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삼성전자 분기 순이익 40조 원, 연간 예상 160조 원,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40조 원입니다. 이 추세면 연간 160조 원이에요. 강연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비교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연간 순이익 160조 원, 한국 국가 예산 728조 원, 기업 하나가 나라 예산의 22%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오카무라가 펜을 세우며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삼성이 대단한 거지 한국 경제가 건강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일본에도 도요타가 있지만 일본 경제는 30년째 정체 아닙니까? 날카로웠어요. 이 친구 아까 피식 웃었던 것 치고는 제법이더군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오카무라 씨, 도요타는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자동차는 다른 나라도 만들 수 있어요. 독일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중국도 만듭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삼성이 만드는 것,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가 만들 수 없습니다. 오카무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군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띄웠다가 넘어간 세 글자 기억하시죠? 학생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HBM.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수직으로 쌓인 반도체 칩 구조가 화면에 나타났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챗GPT 써보셨죠?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을 하면 엔비디아의 GPU 칩이 답을 계산합니다. 두뇌예요. 그런데 두뇌가 아무리 빨라도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주는 기억장치가 느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HBM은 이 기억장치를 수직으로 쌓아서 초고속으로 만든 겁니다. AI가 생각할 때 필요한 초고속 기억장치, 그게 HBM이에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원형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죠. SK 하이닉스 60%, 삼성전자 20%에서 25%, 마이크론 나머지, 한국 두 회사를 합치면 80% 이상입니다. 강연장이 술렁이더군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조 달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예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근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AI 발전이 게임 체인저 수준이다. 그런데 그 게임 체인저의 심장이 어디서 만들어지냐고요? 저는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요, 한국이요.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멈추면 엔비디아의 5조 달러짜리 칩은 그냥 철덩어리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문진이 되는 겁니다. 오카무라가 펜을 내려놓더군요. 두 번째였습니다. 순밍아오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포기를 모릅니다. 교수님, 중국 CXMT가 메모리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순밍아오 씨, 맞는 말이에요. 중국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CXMT가 만드는 건 DDR4급이에요. 지금 한국이 양산하고 있는 HBM3E와는 기술 세대가 세계는 차이가 납니다. 비유를 해드릴게요. CXMT가 흑백 텔레비전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 한국은 이미 8K 올레드를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잡을 수 있느냐고요? 물론이요. 5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5년 뒤에 한국은 이미 HBM5를 양산하고 있을 거예요. 순밍아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도에서 온 프리아가 노트북에 뭔가를 타이핑하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HBM 80% 코리아, 대체 불가.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자, 아까 순밍아오 씨가 버블이라고 했죠? 순밍아오가 고개를 살짝 숙이더군요. 코스피 6000이 버블이 아닌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AI 시대에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데 그 반도체의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국가 재정은 아파요. 그건 사실입니다. 181%의 빚, 200억 달러의 현금, 방패 없는 전장.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아픈 나라가 만드는 물건은 세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환자가 있습니다. 많이 아파요. 혈압도 높고 빚도 많고 몸 여기저기 안 좋아요. 그런데 이 환자가 세계 유일의 시과 전문이에요. 이 의사 말고는 수술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이 의사를 해고할 수 없는 거예요. 해고하면 다른 환자들이 먼저 죽으니까. 그게 지금 한국입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이 모순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아르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은 아파도 죽을 수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죽게 놔두지 않아요. 자기들이 먼저 죽으니까. 아르노가 등을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더군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HBM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카무라도 순밍아오도 카트린도 아르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를 쥐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만이 아니거든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에 사진 4장을 띄웠습니다. LNG 운반선, 전기차 배터리셀, K2 전차, 원자력 발전소. 이 4가지를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카트린이 펜을 세웠어요.
프리아가 새 페이지를 열었고요. 아까까지 한국의 위기를 걱정하던 눈들이 이제는 다른 것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갑시다. LNG 운반선. 화면에 거대한 배 한 척이 떠 있었어요. 길이 300m가 넘는 괴물이었죠. 순밍하오가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 진짜 포기를 모릅니다. 교수님, 조선업은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건조량 기준으로 중국이 한국의 3배예요.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숫자로는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순밍하오가 살짝 어깨를 펴더군요. 그런데 순밍하오 씨, 어떤 배를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LNG 운반선의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LNG가 뭔지 다들 아시죠?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난방하고 요리할 때 쓰는 그 가스예요. 문제는 이 가스 부피가 크다는 겁니다. 그냥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하 163도로 냉각시킵니다. 그러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방 하나 가득 찬 가스가 서랍 하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영하 3도면 금속이 수축합니다. 균열이 생겨요. 일반 철판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금이 가고 새고 폭발 위험까지 있어요. 이 극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태평양을 건너는 배. 그게 LNG 운반선입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어요.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사실상 하나입니다. 한국이에요. 순밍하오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세계 LNG선 수주의 64%가 한국입니다. 중국이 33%를 차지하지만 그건 대부분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이에요. 석탄 실어 나르는 배, 택배박스 싣는 배,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배들이죠. 쉽게 말해서 중국이 덤프트럭을 만든다면 한국은 수수용 특수 앰뷸런스를 만드는 겁니다. 둘 다 차긴 차인데 가격이 다릅니다. LNG 운반선 한 척 가격이 2억 5천만 달러예요. 한화로 3,200억 원, 벌크선은요? 3천만 달러,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순밍하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카타르가 세계 최대 LNG 프로젝트를 발주했을 때 100척 넘는 배가 필요했어요. 그중 80% 이상이 한국 조선소에 갔습니다. 중국이 더 싼데 왜 한국을 골랐을까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납기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계약서에 내년 3월이라고 적으면 올해 2월에 끝냅니다. 한 달 일찍요. 중국 조선소는 6개월 늦는 게 일상이에요. LNG 프로젝트에서 배 한 척이 6개월 늦으면 그동안 가스를 못 팝니다. 하루 손실이 수백만 달러예요. 6개월이면 수십억 달러가 날아가는 거죠. 싸게 사서 늦게 받느니 제값 주고 약속대로 받는 게 이득인 겁니다. 카트린이 이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조선업이야 그렇다 치고요. 그게 유럽과 무슨 상관입니까? 카트린 씨,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맞습니다. 그전까지 유럽은 러시아 가스관에 의존했어요. 독일 남방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 가스였죠. 침공 이후 유럽은 가스관을 끊었어요. 그런데 겨울은 오잖아요. 대안이 뭐였을까요? 카트린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LNG 수입이요. 맞아요. 카타르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배로 가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배를 누가 만듭니까? 트린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LNG선 공급이 끊깁니다. 배가 없으면 가스를 실어 나를 수 없어요. 가스가 없으면 유럽은 겨울을 버틸 수 없습니다. 카트린이 작은 목소리로 독일어를 중얼거렸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남방이 한국에 달려있다고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셀이었어요. 배터리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한국 3사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테슬라 전기차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국산 배터리입니다. 폭스바겐 전기차에도 BMW 전기차에도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요. 전기차 시대에 배터리 없이는 차가 안 굴러갑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를 상상해보세요. 그게 배터리 없는 전기차예요. 세 번째 사진. K2 전차가 화면에 떴습니다. 방산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폴란드가 패닉에 빠졌어요. 나토 최전선이니까요. 급히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독일에 연락했어요. 레오파드 전차 팔아달라고.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2년 기다려라. 미국에도 연락했어요. 에이브럼스 전차를 달라고. 대답은 3년 후에나 가능하다.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3개월 만에 K2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강연장이 술렁이더군요. 독일 2년, 미국 3년, 한국 3개월, 총 계약 규모 9조 원 이상.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예요. 왜 가능했냐고요? 한국은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과 미국은 냉전 끝나고 공장을 축소했는데 한국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한 대로 한다는 믿음. 3개월 안에 준다고 하면 3개월 안에 주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4번째 사진. 사막 한가운데 원자력 발전소가 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입니다. 카트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원전은 프랑스 EDF가 세계 최강 아닙니까? 카트린 씨,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아십니까? 2009년에 국제 입찰이 열렸어요. 프랑스 아레바,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국 캠피가 경쟁했죠. 한국이 이겼습니다. 카트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군요. 기온 50도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환경에서 예정대로 예산대로 약속대로 완공했어요. 저는 그 세 단어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예산대로, 약속대로. 원전 건설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은 2007년에 착공했어요. 2012년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사 중이에요. 12년 넘게 지연됐고 비용은 처음 예산의 4배가 넘어갔습니다. 카트린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유럽 원전의 현실을 아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체코 신규 원전 사업, 프랑스 EDF와 한국이 최종 경쟁했습니다. 결과는요, 한국이 이겼어요. 25조 원 규모, 원전 수출 역사상 최대입니다. 프랑스는 소송까지 불사했어요. 그런데 체코 정부의 결정은 안 바뀌었습니다. 체코 산업부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인용문을 읽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은 12년째 공사 중이다. 카트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슬라이드를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5줄이 떴어요. 반도체, HBM 세계 점유율 80%, 조선, LNG 운반선 세계 점유율 64%, 배터리, 글로벌 전기차 시장 상위권, 방산, 독일 2년, 미국 3년, 한국 3개월, 원전, 프랑스를 꺾고 체코 25조 원 수주. 여러분, 이 5가지 산업에서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한국의 어둠 기억나시죠? 국가부채 181%, 현금 2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제로,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한국의 빚, HBM 80%, LNG선 64%, 3개월 배송, 약속을 지키는 원전. 이 2개가 같은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아파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만드는 것들은 세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장 외과 전문의가 아프다고 해고할 수 없는 것처럼요. 아르노가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바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이렇게 대단한데 왜 국가 재정은 이 지경인 겁니까? 도대체 왜 한국은 아픈 겁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아르노 씨, 바로 그게 한국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끄고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만이 가진 역사상 유례없는 구조적 역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500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숫자만으로는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끄고 검은 화면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가상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은행, MIT 경제연구소, 옥스퍼드 공급망 연구센터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모든 수치는 실제 데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더군요. 저는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자가 떠올랐어요. 시뮬레이션. 코리아 셧다운. 1월 1일 자정. 한국의 모든 공장, 모든 항구, 모든 발전소가 멈춥니다. 원인은 가정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셧다운 6시간 후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생산 라인이 정지합니다.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갑니다. 멈추면 안 되거든요. 공정 중인 웨이퍼가 전부 폐기됩니다. 수천억 원어치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각 애플 중국 청저우 공장에서 아이폰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바닥났거든요. 아이폰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백 개인데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조립을 못해요. 그 하나가 한국산 메모리입니다. 미국 텍사스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도 통보가 옵니다. 배터리 공급 중단.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배터리 셀 출하가 멈춘 거예요. 오카무라가 펜을 멈추더군요. 셧다운 24시간 후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8%로 출발해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한 겁니다. 애플 주가 12% 하락, 시가총액 3,500억 달러 증발, 엔비디아 15% 급락, 이 반도체 공급망 붕괴 우려, 테슬라 18% 하락. 배터리 수급 불안, CNN이 특보를 내보냅니다. BBC가 긴급 뉴스를 편성하고 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동시에 속보를 쏟아냅니다. 한국발 공급망 대란, 세계 경제 비상, 순밍하오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셧다운 72시간 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40%가 중단됩니다. 아이폰뿐 아니에요. 삼성 갤럭시, 샤오미, 오포, 비보 전부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가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 혼다, GM 공장 가동률이 50%로 떨어져요.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백 개인데 상당수가 한국산이에요.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35% 폭등합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LNG선 40척이 멈춰 있으니까요. 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부족해진 거예요. 카트린이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독일 난방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었겠죠. 셧다운 7일 후 화면에 거대한 숫자가 떴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한화로 1,560조 원입니다. 강연장이 완전히 침묵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드릴게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 첫 주에 글로벌 시장에서 증발한 금액이 2조 달러였습니다. 한국이 7일 멈추면 리먼 사태 첫 주 피해의 절반이 발생하는 거예요. 단 7일 만에요. 누군가의 볼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게 한국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시한폭탄들, 181%의 빚, 200억 달러의 현금, 방패 없는 전장. 그 위험은 전부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나라가 멈추면 전 세계 공장이 멈추고 스마트폰이 멈추고 전기차가 멈추고 유럽 난방이 멈추고 AI가 멈춥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산소호흡기예요. 호흡기를 떼면 환자가 죽죠. 한국이 멈추면 세계 경제가 숨을 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껐습니다. 아까 아르노 씨가 물었죠. 한국은 아파도 죽을 수 없는 나라냐고. 아르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을 죽게 놔두면 세계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아파도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대단한 기업들이 있는 나라가 왜 국가 부채는 181%인 걸까요? 왜 기업은 세계 1등인데 나라는 아픈 걸까요? 500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끄고 강단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어둠이에요. 181%의 빚, 200억 달러의 현금, 방패 없는 전장, 100만 폐업, 천조 부채, 새마을 금고 부실, ELS 폭탄, 7개의 시한폭탄. 다른 하나는 한국의 빛입니다. HBM 80%, LNG선 64%, 세개월 배송, 약속을 지키는 원전, 7일 멈추면 세계가 560조 원의 피해를 입는 나라. 이 두 개가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땅, 같은 사람,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아르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 겁니까? 오카무라도 끄덕였습니다. 모순 아닙니까? 나라가 이 지경인데 기업이 세계 1위라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34년간 경제를 연구했는데 이런 나라는 처음 봤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하려 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다 뜯어보고 나니까 그 제목이 틀렸더라고요. 위기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강연 제목이 떴어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 역사상 한국분, 순밍하오가 화면을 응시하더군요. 카트린이 그 제목을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의 문제는 기업이 아닙니다. 시스템이에요. 저는 빈 화면 앞에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 SK, 현대, LG. 이 기업들은 세계 최정상이에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을 둘러싼 나라의 뼈대가 기업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해드릴게요. 자동차 엔진은 페라리인데 브레이크가 경운기예요. 엔진은 시속 300으로 달리고 싶은데 브레이크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지금 한국이 딱 이 상태입니다.
오카무라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뭐가 경운기라는 겁니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어요. 첫째, 정부 재정. 아까 보여드렸죠. 181%의 부채에 200억 달러의 현금. 기업은 160조를 벌어들이는데 나라 국가는 텅 비어 있어요. 둘째, 금융 안전망. 이건 아까 자세히 못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전국 새마을금고 중 20%가 부실 상태입니다. 카트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20%요? 독일에서 은행 5%만 부실이어도 정부가 즉각 개입합니다. 맞아요. 20%면 5곳 중 1곳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저축해둔 곳이 새마을금고일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인데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1억이에요. 실질적으로 9천만 원 넘으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홍콩 H지수 연계 ELS 들어보신 분? 몇몇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대형은행들이 이걸 약 20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이름만 들으면 믿을 수 있는 은행들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투자자들이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어요. 50%에서 53% 손실. 1억을 넣었으면 5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오카무라가 고개를 젓더군요. 은행이 그런 상품을 팔았다고요? 네, 은행이 고객한테 폭탄을 판 거예요. 수수료를 벌려고요. 셋째, 사회 안전망입니다. 저는 아까 보여줬던 숫자를 다시 띄웠어요. 폐업 100만, 창업 90만, 자영업 부채 1000조. 한국 GDP 대비 통화 공급량이 150%입니다. 미국이 74%예요. 2배 수준이죠. 돈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이 자영업 대출로 가고 위험한 금융상품으로 가고 부동산으로 갔어요. 아르노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 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나라가 무너지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기업도 결국 나라 안에서 돌아가는 건데 핵심을 짚으셨어요. 바로 그게 리스크입니다.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외환위기 발생 확률 30%. 제 연구팀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고, 부채 수준, 경상수지, 환율 변동성을 넣고 돌린 결과예요. 외환위기 재발 확률 30%. 강연장이 술렁이더군요. 30%가 낮다고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러시안 룰렛 아시죠? 총알 6발 중 2발이 장전된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환율 전망을 보면 1,400원에서 1,600원 사이입니다. 올라갈 확률이 86%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오히려 좋아요. 삼성 매출 대부분이 달러니까 달러가 비싸지면 원화로 환산한 이익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서민 물가는 올라갑니다. 수입품 가격이 뛰니까요. 기업은 웃는데 국민은 우는 구조예요. 환율이 오를수록 삼성은 좋고 동네 식당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순밍아오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번에는 반박이 아니라 진짜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은 결국 무너지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500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통 나라라면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렇겠죠. 강연장의 공기가 무거워지더군요. 그런데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순밍아오를 바라봤어요. 저는 34년간 3번 틀렸습니다. 97년에도 2008년에도 코로나 때도 한국은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매번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한국만 살아남는지. 비슷한 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10년, 20년씩 허우적거리는데 한국은 왜 매번 일어서는지.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답을 찾은 건 97년 겨울에 벌어진 일을 연구하면서였어요. 물론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요. 저는 슬라이드를 새로 띄웠어요. 첫째, 국가 부채율을 낮춰야 합니다. 181%는 지속 불가능해요. 둘째, 외환 보유고를 비축해야 해요. 200억 달러 현금으로는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셋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합니다. 미국이 안 되면 일본이라도요. 방패 없이 전장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기업은 세계 최정상입니다. 정부가 발목만 안 잡으면 돼요. 엔진은 페라리인데 브레이크를 페라리급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껐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더군요. 97년 겨울, 한국의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어요. 한국이 세계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최소 20년은 회복 불가능하다. 아르헨티나처럼 될 거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사진 한 장. 줄을 선 사람들. 손에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들고 있었어요. 오카무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트린이 화면을 응시했고요. 순밍아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한참을 바라봤었어요. 34년간 경제를 연구하면서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사진을 보세요. 줄을 선 사람들, 겨울 외투를 입은 아주머니들, 양복 차림의 회사원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손에 저마다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98년 1월입니다. 외환위기가 터진 지 한 달 뒤에요.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줄 보이시죠? 은행 앞에 늘어선 줄이에요. 새벽부터 서 있었대요. 금을 내려고. 카트린이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금을 내놓는다고요? 누가 시킨 건가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정부가 명령한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누가 먼저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이 금반지를 내놓으니까 옆집 사람도 내놓고 그 옆집 사람도 내놓은 겁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어요. 할머니 한 분이 유리창 앞에 서서 작은 금반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손이 주름투성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내밀고 있는 반지 보이시죠? 결혼 반지입니다. 50년 전에 받은 거예요. 평생 손가락에서 뺀 적이 없는 반지를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꺼낸 겁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깨서 금동전을 가져왔습니다. 신혼부부가 예물 세트를 통째로 내놨어요. 군인들이 진급 기념으로 받은 금시계를 벗어서 줬고요. 총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인구가 4,700만이었으니까 13명 중 1명이 금을 낸 거예요. 모인 금이 약 227톤입니다. 아르노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어요. 227톤이요? 그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올림픽 수영장 있죠. 50m짜리요. 그 수영장의 4분의 1을 금으로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아르노가 입을 벌리더군요. 그리고 이건 세계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역사상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국가부채를 갚은 나라가 있습니까? 한 나라라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전쟁도 아니고 독재 정권의 강제도 아니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내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 금을 내놓겠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카트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독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상상이 안 됩니다. 아르노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프랑스 국민한테 금 내놓으라고 하면요.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순밍아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 한국이 빌린 돈입니다. 예정된 상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안 지켰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예정보다 3년 빨리 다 갚아버렸어요. 오카무라가 펜을 멈추더군요. 빌린 돈을 약속보다 빨리 갚은 나라. 이것도 역사상 처음입니다. IMF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보통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매달립니다. 한국은 오히려 서둘러 갚았어요. 왜냐고요? 빚진 채로 있기 싫었던 거예요. 국가적 자존심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34년간 3번 틀린 이유가 이겁니다. 저는 숫자만 봤어요. 부채 비율, 외환 보유고, 경상수지, 환율. 경제학 모델에 숫자를 넣고 결과를 뽑았죠. 모델은 매번 같은 답을 냈어요. 한국은 무너진다. 그런데 모델이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글자를 띄우지 않았어요. 그냥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금반지를 꺼내는 할머니, 돼지 저금통을 깨는 아이, 예물을 내놓는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을 변수로 넣을 수 있는 경제학 모델은 세상에 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보통 나라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빼요. 뱅크런이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국민들도 달러를 사재기하고 너도 나도 살겠다고 도망칩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위기가 터지자 국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돈을 빼러 간 게 아니라 금을 넣으러 간 거예요. 이건 경제학이 아니에요. 이건 DNA입니다. 저는 천천히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저는 이걸 코리안 DNA라고 부릅니다. 위기가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싸우는 유전자. 나라가 무너지면 내 것을 내놓는 유전자. 빚을 지면 약속보다 빨리 갚아버리는 유전자. 97년에 그랬고요. 2008년에도 버텼고요. 코로나 때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일어섰어요. 순밍아오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반박이 아니었어요.
제 시뮬레이션에서 외환위기 재발 확률이 30%라고 했죠. 그 모델에는 이 DNA가 안 들어가 있어요. 숫자에는 이런 게 안 잡히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론 DNA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움직여야 해요. 부채를 줄이고 외환 보유고를 쌓고 통화스와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 움직이는 국민이라면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97년에 금반지를 꺼냈던 국민이라면요.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강연장이 고요해지더군요. 저는 슬라이드를 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오카무라도 순밍하오도 카트린도 아르노도 프리아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아이들, 헐벗은 차림의 맨발이었어요. 아까까지 숫자와 그래프를 보던 500명의 눈이 이 사진 앞에서 달라지더군요. 숫자에는 반응하지 않던 학생들의 표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3년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예요. 저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잿더미 위의 아이들, 맨발이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67달러요. 같은 해 미국이 2,449달러였고 일본이 198달러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됐어요. 유엔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에 유엔 보고서 표지를 띄웠어요. 한국은 향후 100년간 원조에 의존할 것이다. 세계 최빈국. 희망이 없는 나라. 그게 53년의 한국이었습니다. 강연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70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반도체 HBM 세계 점유율 80%, 조선 LNG 운반선 64%, 원전 수출 세계 최대, 방산 수출 9조 원, 코스피 6천, 삼성전자 분기 순이익 40조 원, 67달러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세계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 슬라이드가 떴어요. 70년대 울산 조선소 건설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이 사진 보이시죠? 울산 바닷가입니다. 노동자들의 손을 보세요. 굳은 살로 갈라져 있어요. 장갑을 껴도 뜨거운 불꽃에 손등이 됩니다. 그래도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80년대 중동 건설 현장 사진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기온 50도. 그늘이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이니까요. 한국 노동자들이 이 사막에서 삽을 들고 서 있습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서요. 그 돈이 본국으로 송금됐어요. 아이들 학비가 됐고 병원비가 됐고 쌀이 됐습니다. 카트린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다음 사진. 90년대 삼성 반도체 연구소였어요. 밤 12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 12시예요. 연구소 불이 안 꺼져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일본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당시 한국 반도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 도시바, 미국 인텔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한국은요? 모방하는 나라, 베끼는 나라, 그렇게 불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껐어요. 검은 화면 앞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났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지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죠. 3년에 67달러로 시작해서 70년대에 조선소를 세우고 80년대에 사막에서 땀을 흘리고 90년대에 밤을 새워 반도체를 만들고 97년에 무너졌다가 금반지로 다시 일어서고 그게 한국이 여기까지 온 이유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자원이 풍부해서도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오늘 이 강연을 누군가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셨던 분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맨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분들, 자식 교육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으셨던 분들, 50도 사막에서 땀 흘리고 공장에서 밤새우고 논밭에서 허리 펴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50년 간직한 금반지를 꺼내셨던 분들. 저는 강연장을 바라봤습니다. 500명의 학생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얼굴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두 글자를 또박또박 말했어요.
당신들의 땀과 눈물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67달러의 페어에서 시작해서 HBM 80%의 나라가 됐어요. 유엔이 100년간 원조에 의존할 거라 했던 나라가 세계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연장이 고요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금 한국은 아픕니다. 181%의 200억 달러의 현금, 100만 폐업. 네, 시한폭탄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네 번째 장례식도 틀릴 겁니다. 왜냐고요? 97년에 금반지를 꺼냈던 그 손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넘어지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손주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넘어지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연장을 둘러봤습니다. 34년간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매번 한국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틀렸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틀렸는지. 숫자만 보면 한국은 위험한 나라예요. 시한폭탄이 맞아요. 그런데 그 폭탄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들, 무너져도 다시 짓는 사람들, 빚을 지면 금반지를 꺼내서라도 갚는 사람들. 경제학 모델로는 이 사람들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틀린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이윽고 500명 전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카무라도, 순밍하우도, 카트린도, 아르노도, 프리아도.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53년에는 아무것도 없던 나라, 97년에 무릎을 꿇었던 나라, 지금도 181%의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나라. 그런데 세계의 심장을 돌리고 있는 나라, 아파도 죽지 않는 나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나라.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땀으로, 눈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67달러의 페어에서 시작한 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조선소에서 용접 불꽃을 튀기고 50도 사막에서 외화를 벌어 자식 학비를 보내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50년 간직한 금반지를 꺼냈던 분들. 묵묵히, 조용히,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 땀이 HBM 세계 점유율 80%를 만들었고 프랑스를 꺾고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폭탄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97년에 금반지를 꺼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금반지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